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에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과연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헛된 기대인가, 우리 따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배경 화면처럼 말이죠. 우리 몸을 똘똘 감싸고 있는 것, 그게 금리라는, 고금리라는 압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하만 오면 가위를 손에 닿을 듯 말 듯하게 금리 인하만 오면 내가 이 고금리의 압박으로부터 풀려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만 단행되면 경기가 또 전환점을 가지고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리 인하 과연 가능할지 기대감만 무성한데 정말 가능한 일인지 따져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물가 다 잡힌 거다, 금리 인하 가능한 것이다, 금리 인상 더 이상 필요 없다 라는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준금리 인상 인하 동결은 누가 결정한다? 파월이 결정한다. 연준에서 결정한다. 연준의 FOMC 위원들이 결정한다. 금융 사이드에서 금융기관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계속 22년 한 해 동안에도 시장에서는 계속 헛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고, 또 파월은 나와서 아니다, 우리 계속 금리 인상할 것이다, 나 계속 매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은 오해하고, 또 파월은 그것을 와해시켜주고, 헛된 기대를 하고 그거 헛된 기대였어 희망고문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년 경제 전망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던 이야기, 여러분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파월은 어떤 생각일까? 시장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파월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시장과 파월의 마음을 구분해 가면서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23년 경제를 판독해 나가시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진단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리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부상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 첫 번째 배경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다른 말로 공급망 병목 현상, 공급망 불안, 완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품, 원자재 공급은 원활히 제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22년 상반기에 특히 전쟁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압력, 공급망 불안은 더 크게 가중됐었어요. 결국 그것이 하이 인플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 원자재 가격, 부품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게 완제품 가격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제기됐었는데, 어쨌든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망 프레셔가 더 강해졌었는데, 상당 부분 지금은 완화된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어떨까? 제가 지난주에도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유로피언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상황, 그것으로 인한 고물가 압력,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렸었는데, 또 에너지 위기 상황의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보시는 것처럼 전기세예요. 근데 유로존에 편입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 독일, 프랑스, 이탈리, 이 3대 국가들이 전기세가 일괄적으로 급격히 치솟았다가 연말이 되면서 그나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정점 찍고 안정화되니까 이 전기세가 반영된 물가 상승률이 10월, 11월 고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 고점을 갱신해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진 않을 수 있겠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케 해주는 그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압력이 있는지를 진단해 볼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중국이죠.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 경제가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산업 생산, 또 소매 판매, 수출, 수입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GDP 성장을 견인했던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각각이 다 이렇게 나름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21년에 중국 경제가 나름 펜트업 디맨드처럼 뚜렷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22년 들어서 산업 생산도 거의 멈추듯이 하고 있고요. 특히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입니다. 또 수출이나 수입도 완전 지지부진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 경제를 판단할 때 또 수입이라는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기지니까. 물론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름칭해졌던 그 닉네임이 갈수록 어울리지 않아지는 그런 모습처럼 가고 있는 모습에 중국에서 공장이 자꾸 벗어나니까요.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런 현상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국이 세계의 하나의 공장격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럼 세계의 공장이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수출 파트너국으로서 중국의 부품이나 자재, 소재를 수출하고 거기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중국 내 소비나 그 밖에 다른 나라들로 우회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 세계의 블랙홀처럼 원자재나 부품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원자재나 부품이나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진되는, 소강되는 상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결국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중국발 수요가 이렇게 각 부문별로 줄어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2022년 연내 세계 모든 국가들에 걸쳐서 특히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이 바그래프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선진국이고 그 중에서 또 일부가 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Advanced Economies, 선진국 권역, EMDE는 신흥개도국 권역, 이렇게 구분 짓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월드뱅크가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니까 선진국이건 신흥개도국이건 상관없이 둘 다 인플레이션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진입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소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는 미국 물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밤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즉시 분석해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CPI가 발표되자마자 즉시 분석을 해드렸는데 미국 CPI 그 발표치도 보면 보세요. 9.1% 6월 소비자 물가를 기록한 이후에 6개월 연속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연속 CPI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배적인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1월 CPI보다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궁극적인 의미가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던 기대치가 역시 6.5%였는데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 숫자로 떨어졌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주목했었던 그 변수는 어쩌면 CPI 그 자체보다도 근원 CPI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도 한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식료품이라든가 에너지 부문의 경우에는 급등락이 심하니까 급등락이 심한 그런 품목들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뭐예요? 근원 물가 상승률이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인데, 근원 물가 상승률도 역시 지속적으로 3개월 연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역시 시장의 기대치 5.7%에 부합하는 숫자가 또 발표됐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정말 물가가 잡힌 거구나. 물가가 잡혔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확실히 들어가고 23년 연내에 금리 인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더 급부상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한 단계 더 붙인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 라고 기대하면 실제 물가에 반영돼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단무지 가격 더 오를 것 같아,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 햄 가격도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 김 가격도 오를 것 같아 생각하면 메뉴판 가격도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올려잡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기대하면 할수록 실제 그 심리가 반영돼서 물가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마저 꺾여지니까 정말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 물가 확실히 잡힌 거구나 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기에 만들고, 그러면 물가 확실히 잡혔다, 물가 정점론 맞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굳히는 그런 강한 믿음은 다른 말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빨간색 미국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4번의 연속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이때쯤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갈 거야 하는 기대감이 들었었죠. 그걸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0.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빅 스텝으로 전환했죠. 뭐예요? 자이언트만 4번 하다가 빅 스텝으로 전환했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 거죠. 조절에 들어간 거죠. 그럴 거야 라는 믿음만 있다가 실제 속도 조절까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역시 1월 말 2월 초까지, 2월 1일까지 있는 FOMC 회의에서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새벽에 발표되죠. 당연히 제가 2월 2일 새벽에 FOMC 회의를 내용을 즉시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기초해서 우리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 2월 초에 발표될 FOMC 회의 결과는 이렇게 베이비 스텝이지 않을까. 결국 지금까지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였으니까 거기서 말 그대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만 한번 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가 지배적인 거예요. 빅 스텝은 가능성 없어 라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거의 88%, 90%에 가깝게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고 베이비 스텝만 할 거야 라고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 말이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베이비 스텝 어려워. 2월 1일 날 FOMC 회의 결과는 아마 빅 스텝일 거야. 더 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로부터 일주일 전에는 바뀌었죠. 베이비 스텝의 무게를 더 두고 있고요. 또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CPI가 발표되자마자 물가 확실히 안정화됐다라는 것이 발표되자마자 그것에 대한 비중이 88%까지 끌어올라진 겁니다. 이제는 지배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도 파월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달라질 것이다. 그럼 그 데이터가 나름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시장의 월스트리트에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그런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게 만드는 게 맞아요. 시장은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여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연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연준이 과연 금리 인하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 같은 경우는 계속 23년 연내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뒤늦게 더 높은 강도 높은 물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이 뭐라고 기대를 하냐면 아마도 23년 대략 4월쯤 금리의 고점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동결을 조금 하다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미세하게 할 수도 있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23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 가능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타당한지를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돼요. 경기 침체 여부라든가 경기 침체에 멈추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용 침체나 아니면 경제 위기까지 전개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지만 저는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물가라는 것을 관점으로 물가 과연 정말 잡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관전 포인트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정말 가능한가? 여기 보시면 이 물가 상승률의 그래프인데요.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를 찍고 6.5%까지 떨어졌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km를 달려가야 돼요. 근데 5km만큼을 달려왔어요. 근데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죠. 와, 벌써 5km나 달려왔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생각은 5km나 아직도 남아있네. 결과는 같아요. 팩트는 같은데 그 팩트를 놓고 해석하는 게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 해석하는 것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시장은 이제 고점 찍고 안정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왔으면 이만큼 금리 올렸으니 5%에 가깝게 금리를 올렸으니 자연히 물가는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기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파월의 마음은 어디냐면 아직도 안 잡혔다가 답인 거죠. 왜? 파월은 그토록 뭐라고 선언했어요? 2% goal,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우리는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져 오지 않았습니까? 목표 물가가 2%, 이 빨간색이고요. 실제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 수준에서 2%를 상회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21년 상반기 초이니까요. 그때로부터 계속 고물가 현상이 나타났고 9.1%까지 기록을 했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다른 거 안 보고요. 그냥 통계적으로만 해석을 해봐도 보통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걸려요.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 정규분포라고 표현하죠. 정규 통계학에서는 정규분포에 가깝게 전개돼요. 종 모양을 그려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지금 나타난 이 실적치 6.5%까지의 실적치를 가지고 그 통계적으로 수치를 추계해 보니까 추계해서 그래프를 업데이트해 보니까 이런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 값이 2%에 부합하게 떨어지려면 언제? 21년 12월이 돼야 옵니다. 근데 파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에 부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 7, 8, 9, 10, 11, 12월 이 하반기 중에 이렇게 부합하게 떨어져 줄 때 우리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 시장은 또 적극적으로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대출받아서 소비하고 경기가 또 급격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수요가 폭발하면 애써 경기 침체를 유인해 가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다시 한번 그 고물가로 치닫게 되는, 그죠? 이 물가라는 것을 거의 다 잡아놓고 영영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히 떨어졌어 라는 식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런 면에서 파월의 마음은 어떻다? 금리 인하 23년 연내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토록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긴축적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선언했었고 그 지금까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 담기란 쉽지 않다. 시장의 기대와 파월의 마음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시장의 기대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그만큼 시장의 기대만큼 돈이 몰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특징이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금리가 인상 인하 동결되는지 여부 또 경기가 정말 침체인가 아닌가 여부 이것에 후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거죠.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은 엇갈려서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시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혹여나 파월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시장의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히나 시장이 잔뜩 기대했다가 예상했던 것만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단행해 버리거나 예를 들면 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거나 이럴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기대도 중요하지만 파월의 마음도 같이 읽어가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23년 경제를 제대로 판독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